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느새 금요일, 열심히 달려온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일과 비교하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요.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까지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리, 또 해외에서 즐기는 연말 연시는 다시 잠시 좀 미뤄야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는 10일간의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 해가 또 이대로 저무는 게 아닌가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은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무엇보다 개인 방역에 좀 더 힘쓰는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 모양의 빛깔은 밝은 노랑이고 과육은 부드럽지만 껍질은 울퉁불퉁하죠. 하지만 향기만큼은 최고인 이것. 청을 만들어서 차로 마셔도 좋고 샐러드 소스로 활용해도 일품입니다. 초겨울 해풍이 부는 바로 지금 고흥, 남해, 거제, 통영 등지에서 이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향과 감귤 속에 드는 식물, 화사한 향기의 약귤, 이것은 유자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3763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7909-4538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저율 할당 관세를 운용해서 마늘 10,000톤 수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마늘 재배 면적 또 생산량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 마늘 가격이 수개월째 과열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고, 이 마늘이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품목이 됐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늘 생산자 단체는 단체대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마늘 TRQ 수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는 무기한 천막 농성까지 하고 있는데요. 농수산 이슈, 마늘 저율 할당 관세 수입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마늘 저율 할당 관세 TRQ 수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마늘값이 너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라 마늘 10,000톤, 그러니까 깐마늘 6,000톤, 껍질마늘 4,000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마늘 수입은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정부 계획은 마늘 10,000톤을 수입해서 국내 공급을 늘리고 또 이를 통해서 마늘값을 낮추겠다는 계획인데요. 저율 할당 관세 물량, 즉 TRQ 방식으로 10,000톤의 마늘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보통 마늘의 수입 관세는 신선 마늘 같은 경우가 360%가 부과되는데요. 이 TRQ로 수입을 하게 되면 360%보다 훨씬 낮은 50%의 관세가 붙습니다.
이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깐마늘 6천 톤 구매 공고를 냈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깐마늘을 TRQ로 수입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수입 깐마늘 6천 톤을 수입하는데 일반 관세가 아니라 낮은 관세로 국내에 반입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마늘의 TRQ 수입은 2016년에 운영됐었고 이번이 5년 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이후 마늘값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가 마늘 수입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올해 마늘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감소하면서 시중의 마늘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값이 너무 과열됐다고 보고 있고 또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상 심각 단계가 몇 개월째 유지되고 있어서 가격 안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예산 당국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물가 안정이다 보니까 마늘은 물가 안정의 걸림돌이기도 하고 또 가장 손대기 쉬운 농산물 가격부터 수입 농산물로 조절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그러면 실제 그 마늘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은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13.3% 줄어서 3.373헥타르였고요. 생산량은 15%가량 줄어서 54,900톤 생산됐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고 또 생산량이 또 큰 폭으로 줄다 보니까 마늘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마늘값이 오른 효과가 이 생산 농가보다 유통 과정에서 대부분 중간 상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에서 경북 영천 마늘 생산 농가가 호소한 바도 있는데요. 마늘값이 비싸다고 방송에서 나오지만 그거 농민들 돈 아니다. 인건비 폭등했고 농자재비까지 다 올랐는데 날씨마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낼 만한 마늘은 많지 않다. 결국 올해 마늘 농사 지어서 작년보다 더 소득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마늘 생산자 단체 쪽에선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이 TRQ 수입 철회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지난 월요일인 11월 29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오전에는 쌀시장 격리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오후에는 마늘 TRQ 수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이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늘 생산자협회가 그동안 이 TRQ 수입에 대한 계속 그런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정부와 수차례 협의하면서 마늘 TRQ 수입 계획을 철회해달라 요구해왔고 또 지난달 23일에는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이후에 건의문까지 전달하면서 굉장히 애써왔습니다. 문제는 23일 건의문을 전달한 바로 다음 날인 24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마늘 TRQ 수입 계획을 결재하고 또 그 다음 날인 25일 정부의 TRQ 공고가 나왔습니다. 마늘 생산자협회 입장에서는 간담회를 하면서 가졌던 일말의 기대감이 굉장히 하루새 무참히 짓밟힌 상황이 된 건데요. 이 29일 기자회견에서 김창수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 회장은 생산자 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해서 의무자조금을 만들었고 또 이를 통해서 수급 조절을 이뤄내자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재배 면적을 조절해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 수입 농산물 앞에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답답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마늘과 양파에 한해서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이겠다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결국 일방적으로 TRQ 물량을 수입한다 이렇게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네. 마늘 농사는 참 원래도 힘든데 지난해 올해는 인력난에다가 또 기후도 안 좋아서 많이 더 힘드셨잖아요. 예, 마늘 농사는 고된 농사로 꼽힙니다. 농작업 자체가 몸에 무리가 가고 또 마늘 농사 그 단계마다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작년 올해 코로나로 전국이 인력 확보 전쟁에 인건비 폭등의 이중고가 생길 때마다 마늘 농가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보통 풍년이면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흉년이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데 정부가 이제 농산물 값이 형편없을 때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가격이 오르면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수입 농산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정책을 마치 매뉴얼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 가격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가 TRQ 이 마늘 수입량을 더 늘려서 최대한 이 마늘을 수입을 했는데요. 그 여파로 국내 깐마늘 가격이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깐마늘 1kg 평균 가격이 2016년에 7,677원에서 2017년에는 6,721원, 그리고 2018년에는 6,272원, 또 2019년에는 4,805원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깐마늘 값은 지난해인 2020년이 돼서야 가격이 5,331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는데요. 2019년보다 2020년 마늘값이 다소 회복된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제한되고 생산 면적이 줄어들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TRQ를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농식품부 앞에 천막을 이제 짓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상황 어떤가요? 네, 마늘 재배 농민들은 인건비, 비료, 농자재값 인상뿐만이 아니라 소비 부진,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 TRQ 마늘까지 시장에 반입되면 일시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생기겠지만 결국 국산 마늘의 경쟁력 저하로 수입 마늘이 국내 마늘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늘 생산 농가들은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현재 무기한 천막 농성을 하면서 이 TRQ 마늘 수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날도 추운데 건강 챙기셔야 할 텐데요. 그런데 한편에선 마늘을 이 정도 수입한다고 해도 농가에 직접 피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저도 농식품부 관계자와 마늘 수입 얘기를 나누면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거래 가격이 워낙 높고 또 마늘 부족하고 수입밖에 답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상 마늘 수확기도 끝나고 농민들한테 직접 피해도 없는데 천막 농성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현재 마늘 가격이 평년 대비 높은 게 사실이고요. 실제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격을 보면 지난달 깐마늘 도매 가격은 1kg에 7,839원으로 평년 대비 23%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높아서 정부가 마늘값 과열을 얘기하지만 실상 농민 손에서 5,000원이었던 마늘이 최종 소비자 가격이 15,000원이 되는 이 유통 거품에는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마늘이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를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 연구기획팀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인건비 문제로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이 작물에 대한 농사를 포기하는 경향이 지금 실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격 인하에 초점을 두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 기반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농식품부 말대로 지금 당장 마늘 생산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입량이 국내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밀리고 밀려서 수확기 때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모릅니다. 김장도 덜하는 추세 속에 마늘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가 지금 정부가 수입한 마늘이 내년 마늘 수확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농민 소득 감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또 국내산 마늘을 쓰던 곳에서 TRQ로 들어온 값싼 수입 마늘을 한 번이라 쓰게 되면 그 소비처는 수입 마늘 차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네. 마늘은 무, 배추, 양파, 고추와 함께 5대 민감 채소로 분류됩니다. 손도 많이 가고 힘도 많이 들어서 요즘처럼 사람 구하기 어려울 때는 포기하기 딱 좋은 농사기도 한데요. 정부가 농산물 가격에 단편적인 해법을 접근하지 말고 가격이 높은 이유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생산 기반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급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은 추워지는데 오히려 더 좀 답답함이 느껴져서 좀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다. 오늘 어디를 권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난 11월 5일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그 3년 만에 경복궁 향원정과 그 취향기업 복원을 마쳤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는 나무 공부를 위해서 제가 경복궁에 갈 때마다 칸막이로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그 향원정 내부 풍경이 궁금했습니다. 네. 그 향원정을 온전히 보려면 취향교 다리를 건너서 향원정 내부까지 둘러봐야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향원정 내부 관람은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경회로와는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 같아 답사를 했습니다. 네. 경회로는 이제 경복궁 다녀오신 분들이면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향원정은 가려져 있었군요. 네네네. 네. 어제 우리 경회로는 그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그 사신을 접대할 때 사용된 건물인데요. 경복궁 창건 때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에 의해 고종 때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원정은 그 설명을 보면요. 고종 내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간섭에서 정치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1873년 건청궁을 궁궐한 북쪽에 별도로 조성했다. 침전인 곤영합, 오코르와 왕의 사랑채인 장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곤영합은 1895년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시해된 역사적 비극의 장소다. 후궁 영역의 뒤정원으로 만들어진 연못안에는 원래 치료정이 있었는데 건청궁을 창건하면서 그 자리에 향원정을 새로 지어 건청궁의 앞 정원이 되었다. 이런 안내판 글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가 행소 장소였던 경회로와 달리 향원정은 왕과 왕비의 사적인 휴식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다르니까 네네. 그 조경도 좀 달랐겠네요. 저도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경회로와 향원정 주위에 공통적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버드나무, 뽕나무, 상수리나무, 회화나무 등이 있었고요. 다른 나무로는 경회로에만 있는 나무는 향나무, 향원정에만 있는 나무는 시무나무 등이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꼭 심어야 하는 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궁궐에 우리 나무를 쓰신 박상진 교수님의 글을 보면요. 우리의 조경 사상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철저히 인위적이거나 자연을 압도하려는 거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 즉 건물과의 어울림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인 궁궐에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랬군요. 네네네. 근데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이게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궁궐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로는요. 먼저 임금의 안전 때문입니다. 나무는 임금을 해치려는 자객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또 궁궐에 나무를 심으면은 괴로울 곤자라는 모양이 되어서 왕실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괴로울 곤자는 입구 안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는 한자입니다. 예. 그래서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은 곤란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걸 또 믿었네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나무가 지붕 높이보다 더 높게 자라게 되면은 집의 전기를 빼앗아가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궁궐에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심겨진 것들이고요. 그 절정은 바로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벚나무는 사실 우리나라 나무인데 일본들이 자기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궁궐에 대거 심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제는 그래도 나무가 또 궁과 잘 어울려서 이렇게 네. 자라고 있는 건데 향원정에서는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화살나무입니다. 제가 향원정을 간 것은 이름에 이끌렸기 때문인데요. 향원은 향원 익청이 있었다는 말로 향기는 멀리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향원정 주위의 나무들로부터 어떤 가을 향기를 맡을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갓 복원해서 그런지 이 연못에서는 물 냄새만 올라왔고요. 큰 교목들만 듬성듬성 애둘러 있어 특별한 향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길을 사로잡은 나무가 화살나무였는데요. 먼저 일본 자객에 의해 처참히 생을 마감한 명성황후가 흘린 핏빛 같은 붉은 단풍 때문이었고요. 다음으로 화살나무라는 이름에서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마 그것이 주는 장소성 때문에 화살나무가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화살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무 이름에 사실 무기잖아요. 화살도. 좀 네네네.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이 화살나무로 화살을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화살은 주로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 화살촉이 있고 뒷부분에 새의 깃털 등으로 만든 날개가 있습니다. 네네. 이를 화살깃이라고 하는데요. 화살깃의 역할은 진동하는 화살이 화살깃에 의해 조절이 되면서 명중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살나무는 노박 덩굴과 낙엽 관목으로 높이 1에서 3m 자라고요. 전국 산지 어디선 흔하게 자라고요. 생 울타리로도 많이 심어 주위에서 자주 만나는 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의 나뭇가지를 보면 화살깃을 닮은 회갈색의 코르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줄기 주위에 2개에서 4개의 코르크 날개를 발달시킨 이유는 초식동물이 자기들을 갉아먹지 말라는 나무의 보호장치이고요. 네. 이 코르크의 주요 성분은 수베린이라는 지방산인데요. 실제로는 초식동물이 좋아하는 당분은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유튜브 창 보시면 김 작가님이 직접 찍어오신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군요. 화살나무. 네네, 네. 그러면 코르크 날개가 있는 나무들이 또 있을까요? 같은 노박덩굴과 회목나무는 날개 대신에 그 사마귀 같은 돌기를 만드는데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만들어낸 나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수베린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물에서 육상으로 올라온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중식물과 다른 화학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꽃의 제국을 보면요. 균류와 공생함으로써 식물이 수분과 무기물 흡수에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육상은 여전히 너무나 건조한 환경이었고 자외선도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일단 물가의 축축한 물에 진출한 식물은 아주 초기에 이런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화학물질을 만들어냈다. 온몸의 표면을 양초와 같은 큐티클층으로 덮어 수분 손실을 줄이고 자외선을 차단하였으며 수베린으로 흙 속을 뻗어가는 상처 조직을 보호했다. 이런 글이 있고요. 네. 또 계속해서 보면요. 큐티클, 수베린, 리그닌, 플라보노이드가 없는 갈색말, 붉은말, 녹색말이 아직도 물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물질의 합성이 식물의 육상 진출에 결정적이었음을 말해준다라는 글도 있는데요. 생존을 위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게 경이롭고요. 그 느낌을 화살나무에서 느낄 수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무렵 화살나무가 부여주는 붉은 단풍과 열매 껍질처럼 보이지만 실은 씨의 껍질인 가종피에 둘러싸인 붉은 씨를 보고 있으면 붉은색이 주는 강렬한 느낌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장소가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색에도 끌리셨군요. 네네네. 화살나무 잘 소개받았습니다. 또 다른 나무도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 이 향원정과 함화당 사이에 많이 심어진 화살나무를 본 뒤 취향도까지 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건천궁을 둘러보니 역시 그곳에도 붉은 화살나무가 있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다시 그곳을 나와 향원중 주위를 계속 걷는데 역시 아직도 붉은 감들이 달려있는 감나무가 눈에 들어와서 감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까치밥 매달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복궁에 감나무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 집집마다 감나무 한두 그루는 다 있었을 것 같고요. 도시에서도 맞아요. 요즘에 조경수로 많이 심어 감나무를 모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주렁주렁 달려있던 감들이 겨울 초입에서 한두 개 정도 까치밥으로 남겨둔 풍경을 보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감나무는 중국 양쯔강 지역의 계곡이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문헌상으로는 고려 후기라고 하고요. 이후 조선시대에 감나무가 널리 심어졌다고 합니다. 궁궐의 우린나무라는 책을 보면요. 조선시대에는 궁궐에 감나무가 자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궁궐의 꽃과 과일, 나무 등은 경복궁 근처에 있던 장원서에서 담당하는데 연산 10년 그러니까 1504년에 홍시는 생산되는 지방에서 따로 봉하여 올리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다. 네, 가져다 먹었군요. 예, 지방이 잘 자라니까요. 네. 그러나 오늘날에는 궁궐 여기저기에서 감나무를 흔히 만날 수가 있다. 모두 최근에 심어진 나무이며 온난화의 영향으로 따뜻해진 서울 기후에 적응하여 잘 자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궁궐의 나무들을 보면서 그 조선시대 궁궐 모습을 연결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복궁 감나무 사진 보고 있는데 나무가 약간 휘어 있네요. 이 나무 각도 찾아서 똑같은 자리에서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내려오는데요. 대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나무의 예로부터 내려온 오상 7절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오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요. 감나무는 잎이 넓어 글씨 연습하기 좋으므로 문이 있고 나무가 단단하여 화살촉 재료가 되기 때문에 무가 있으며 열매의 겉과 속이 똑같이 붉어서 표리가 동하므로 충이 있고 치아가 없는 노인도 홍시를 먹을 수 있어서 효가 있으며 서리가 내린 늦가을까지 열매가 가지에 달려 있으므로 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은 거 다 들어있네요.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7절이라는 있네요. 게 있는데요. 7절과 관련해서는요. 첫째로 오래 살고 둘째 그늘이 짙으며 셋째 새가 둥지를 틀지 않고 넷째 벌레가 생기지 않으며 다섯째 단풍이 아름답고 여섯째 열매가 맛이 있으며 일곱째 그 낙엽이 훌륭한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칭송할 정도로 진짜 버릴 것 하나 없는 아주 이로운 나무, 감나무였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나무를 제가 보고 나서 향원정을 지나 경회로에 가서 좀 나무를 보면서 잠시 머문 다음에 경복궁 서쪽문이 영추문으로 나가기 직전에 그 넓게 퍼져 자라고 있는 화살나무가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의 경복이 그 시경에 나오는 군자만년 개의 경복에서 따왔다는 게 떠올랐고요. 그 뜻은 아시다시피 임금께서는 천년만년 사시고 큰 복을 누리셔 만수무강 하옵소서인데요. 시경을 보면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벌목기의 석신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무를 벨 때에는 받침대를 하고 장작을 팰 때에는 나뭇결을 따라한다. 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유는 사람을 재판할 때는 도리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궁궐은 사실은 좋은 일도 많았지만 비극도 상당히 많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답사하면서 제가 떠올린 생각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잘 새기면서 우리도 도리에 맞는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도 전국에 구름이 많고요.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비는 잦아들었는데 경기 남부나 강원, 충청 북부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과 영남 지역에도 약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어도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3도 사이로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는데요. 한낮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어서요.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휴일 낮에는 추위가 누그러져서 다음 주에는 영상권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5,000명이 넘었고요. 5,266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733명으로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요. 이 사망자는 어제 하루 47명이나 나왔습니다. 오늘도 5,000명 전후에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앞서 확진된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40대 부부의 10대 자녀인데요.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하지만 6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40대 부부가 역학조사 당시 지인의 차를 타고 왔는데 이 방역 조치된 택시를 타고 왔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지인 역시 오미크론에 확진됐는데요. 이 백신을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접촉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즉각 격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인은 이후에 마트를 가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고 지인의 가족은 대형 교회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그 행사가 이 전후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부에 대해서 이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네, 정부는 어제 방역 관련 회의를 이어가면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에서 6명 또는 4명까지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나 12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인데요. 하지만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손실보상 등이 거론되면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발표될 최종안에는 현재 4명까지인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2명으로 줄이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확대하는 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추가 접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18살에서 49살을 대상으로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고요. 만 5살에서 11살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허가를 위한 임상자료 사전 검토도 착수했습니다. 특히 16세에서 18세의 경우 미접종군이 확진될 위험은 백신 접종군보다 4.8배나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12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자율접종해서 적극 권고로 바꿨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잠행 사흘 만인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의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당무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후보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것도 상의한 적이 없다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고요.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가 있다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를 안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제주도로 이 측근 의원들을 보내려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더 상황이 악화됐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또 잠행 이후 윤석열 후보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없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국 사태 관련해서 재차 사과했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아주 낮은 자세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 귀속이 문제가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그 공동선대위원장 조동연 위원장 관련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네요. 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이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조동연 위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이 불편함과 분노도 느꼈을 텐데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저 같은 사람은 도전의 기회조차 허락을 받지 못하는지 묻고 싶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동연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네. 자, 홍남기 부총리 아들을 둘러싼 입원 특혜 의혹이 제기됐네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각 병원의 감염내과는 대부분 포화 상태인데요.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염증 질환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특실에 2박 3일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모 씨는 오른쪽 허벅지에 발열과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왔는데요. 응급실의 1차 진료 결과 응급 상황은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이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홍 씨도 다른 병원에 가는 것에 동의했고 환자 등록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시간여 뒤에 이 홍 씨에 대한 1인실 특실 입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사람은 감염내과가 아닌 이 심장내과 김현수 교수인데 현 서울대병원장입니다. 그런데 김현수 원장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 의료진의 진료 없이 임의로 입원을 시켰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KBS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고요? 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번째 청구한 손준성 검사 영장도 기각을 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 성명 불상으로 적었던 이 고발장 작성자 그리고 전달자 부분을 이번에는 실명으로 채웠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자, 도로 포장하는 곳에서 숨진 3분의 노동자가 있었는데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었다고요? 네, 그제 저녁 경기도 안양의 전기통신관 매립공사 현장에서 이 멈춰서 있던 로드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순식간에 노동자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심정지로 숨졌었는데요. 이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앞두고 중장비 앞에서 바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장비는 전진해서 땅을 고른 뒤에 후진을 하기 전 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잠시 멈춰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 바퀴에 낀 안전 고가를 빼려고 몸을 숙였다가 옷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중립기어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숨진 3명이 모두 재하청 업체에서 고용된 60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LG U+가 발주했는데 이 원청 회사가 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불법 도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전기공사의 경우 책임이 분산되면 안전 문제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황의조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프랑스 리그에서 골을 넣었군요. 네,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출전에서 경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야들리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자 감각적으로 머리를 갖다 댔는데요. 공의 방향이 바뀌면서 한 달 반 만에 시즌 5호 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도 오늘 후반 20분 팀의 추가골을 터뜨리면서